아니, 암을 되돌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의학계가 말 그대로 들썩였습니다. 영국의 BBC, 미국의 CNN, 일본의 NHK까지 각국의 방송사들이 갑작스럽게 한 나라의 의료 기술을 앞다투어 보도했죠. 그 중심에 선 건 놀랍게도 대한민국. 단순히 암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암세포 자체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이 발표된 겁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허위 과장 아니냐, 실험 데이터 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불과 며칠 후 전 세계가 한국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정점에서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는 의료 콘퍼런스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하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미국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인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전 세계 미디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암 생존자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며 이 기적 같은 기술을 가능케 한 그 나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기다리던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 다시 걷게 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전 세계를 바꾼 하나의 작은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 지금은 샌디에이고에서 살고 있는 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 되었고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건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지 혹은 단순한 행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저한테 한국은 그리 친숙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소함에 가까웠죠. 삼성, LG, K-POP, BTS 같은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한국을 알게 되고 그 한국에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상을 느낀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등에서 시작된 묘한 통증과 어깨로 뻗는 저림 증상. 당시에는 그냥 허리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마사지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은 깨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는 제게 세상의 끝처럼 들렸습니다. 사기 간전이 췌장암. 담담하게 말하는 의사의 얼굴을 보며 저는 멍해졌습니다. 분명히 나는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한국계 아내인 설아, 킴과 10살 난 아들 루카스. 그리고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막내딸 에린.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간다고. 현실감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녔고 이틀 동안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이 회색빛으로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가족들은 침착하게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 나인가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삶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목까지 차오른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항암제를 맞으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고 의사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치료가 시작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되돌린대요. 정상세포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어요. 그게 말이 돼? 암을 되돌린다고. 그런 건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야. 하지만 설아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에게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저와 같은 병을 앓던 한 유럽인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걷고 말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진짜일 수도 있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환자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저처럼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을 텐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공원을 걷고 있었죠. 처음엔 조작일 수도 있다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연출, 마치 누군가 만든 광고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만약 정말이라면, 내가 놓치고 있는 거라면, 이라는 생각도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 설아가 커피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존, 그 병원 이름 찾아봤어. 논문도 실려 있더라.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제 앞으로 내밀었고 거기엔 어드밴스트 사이언스라는 이름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보였습니다. 암세포의 세포 환경을 되돌려서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래. 완전 제거가 아니라 리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리셋하는 거지. 그녀의 말은 너무 과학적이었고 동시에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밀어두며 말했습니다. 설아, 우리 여기에도 좋은 병원 많잖아. 한국까지 가는 건 솔직히 무모해 보여. 그 말은 저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큰 희망이 더 무서웠습니다. 실망하게 될까 봐요. 가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그땐 정말 끝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존,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야. 당신이 가겠다고 하면 나는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가겠어. 거기서 당신 곁에 있을게. 그 말은 제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신호였죠. 며칠 뒤 저는 한국의 그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임상 참여 가능 여부와 현재 치료 사례에 대해 문의했고 놀랍게도 이틀 후 영상 상담이 잡혔습니다. 그날 노트북 앞에서 마주 앉은 한국병원의 담당 의사 정민수 교수님은 차분하고도 자신감 있는 말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씨의 경우 전이된 부위가 간이라는 점이 변수지만 췌장세포가 여전히 반응을 보인다면 리버싱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모든 행정 절차를 돕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제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 루카스를 무릎에 앉혀 말했습니다. 루카스, 우리 곧 여행을 갈 거야. 아빠가 조금 멀리 있는 병원에 가야 하거든.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비행기 타? 어디 가는데?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야. 거기엔 아빠가 조금 더 오래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 아이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꼭 가자, 아빠. 나는 아빠랑 더 놀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결정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 설아는 조수석에서 집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고 뒷좌석의 루카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에리는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샌디에이고의 익숙한 거리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병원과 치료 계획을 조율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그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 그 두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1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내식도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고 그저 창문 밖 어둠 속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었죠. 괜찮아, 존.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았잖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처음으로 얼굴에 닿았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멀고 낯선 나라, 하지만 어쩌면 제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나라.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안내판에 적힌 한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구 수화물 환영합니다. 영어 번역이 병기되어 있었지만 이 낯선 글자들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미리 배정해준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고층 아파트들, 깔끔한 도로,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공항 안내원들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먼 나라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즈음 아내 설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르게 느껴져.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눈은 감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음날 병원 방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고 혹시나 실망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택시 경적 소리, 도로를 닦는 청소 차량의 소리, 그리고 점점 밝아오는 도시의 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두렵지만 왠지 이 도시가 저를 받아줄 것 같다는 느낌. 낯선데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는 길, 정민수 교수님의 연구소가 위치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채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병원이 맞는데 공항처럼 정돈되어 있고 조용하고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아주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치료받지 않았지만 이 나라가 제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믿음. 그리고 저는 마침내 진료실 앞에 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는 정민수 교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존 앤더슨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정민수 교수님과 단둘이 앉게 되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제 의료 기록 파일은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존 씨,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치료의 반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거긴 언제나 수치, 위험성, 생존 확률 같은 숫자들만 있었죠. 정 교수님은 제 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간 전이 상태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행히 췌장 주변 조직의 면역 반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세포역 분화 기반 정상화 치료법이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실험적 치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수십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왔고 그중 상당수가 기존 치료보다 월등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미국에서는 그런 실험적 접근에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미국의 FDA 기준은 매우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 기술도 아직 미국에선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혁신 치료에 대한 별도 임상 통로가 마련되어 있고 저희 연구는 그 기준을 통과해 승인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까지도 제 안에는 의심이 반, 기대가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는 내내 제 감정 속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한국은 의료 후진국일 거야라는 제가 무의식 중에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안내를 받아 검사실, 치료실, 그리고 투약 대기 구역을 차례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은 마치 첨단 연구소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친절한 직원들이 영어로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 모든 과정이 단 1시간 안에 정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정이 최소한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나뉘어 진행됩니다. 의사 상담, 검사 예약, 결과 통보, 그리고 치료 계획 확정까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진료와 검사 그리고 치료 일정까지 모두 정리됐습니다. 코디네이터인 김지현 실장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존 씨, 오늘은 일단 몸을 쉬시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첫 번째 유도 치료를 시작합니다. 도중에 통역사가 함께 붙을 예정이고 모든 설명은 영어로 따로 드릴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질적이면서도 안심이 되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뭔가 다르네. 정말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어.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정도야. 그녀는 조용히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나는 알았어.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 도심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네온 사인과 한글 간판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모든 것이 생경했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치료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기적보다 더 큰 힘을 준다. 치료 첫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생각보다 긴장감은 덜했고 오히려 담담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어제 정민수 교수님의 말과 김지현 실장님의 설명이 어느 정도 제 마음을 다독여준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는데 서울의 도시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출근 차량들, 횡단보도 앞에서 규칙적으로 멈추는 사람들. 그 속을 지나 병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통역사 역할을 맡은 분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박성은 씨,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존 씨. 오늘은 조금 길게 머무르실 예정이에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중간에 계속 체크해 드릴 거예요. 성은 씨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지 통역을 넘어서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느껴졌달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고 곧 치료가 진행될 별도의 유도 치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외국인이 많았고 그 중에는 독일인으로 보이는 노년 남성과 중동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자리에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물 주입 시간 포함 총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피곤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치료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팔에 연결된 투여라인을 통해 특수 단백질이 주입되었고 그 성분은 암세포의 유전 발현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받았죠. 특별히 통증은 없었고 약간의 열감과 피로감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치료 중에도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설명해주는 간호사들의 태도였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한번 약물이 시작되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의료진은 바빴고 설명도 부족했고 무언가를 물어보면 대기 시간만 길어졌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치료 중에도 상태 체크를 하며 괜찮으세요? 어지러우신가요? 차 드릴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옆자리의 독일인 남성 에리히 슈타이너 씨와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독일 최고 병원에서도 소용이 없다고 했어. 근데 여기 와서 3번 치료받고 나서 암 표지 수치가 절반 아래로 떨어졌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떨어졌다고요? 절반이나? 에리히 씨는 말했습니다. 여긴 환자를 숫자로 안 봐. 사람으로 대하더군. 그게 제일 놀라워.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에선 저도 그랬습니다. 파일 속 수치와 예후 생존율 그래프의 일부분으로만 존재했죠. 치료가 끝나고 나자 성은 씨가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첫날 고생 많으셨어요. 몸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요. 여기 사람들 덕분에 그런 것 같아요. 성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저희 간호사들한테 꼭 전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보람 있다고 해요. 보람 있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치료 결과가 좋아야 의료진이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환자가 덜 아프고 덜 두려운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고요? 호텔로 돌아온 후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느꼈던 것들이 단순히 치료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까? 누군가 나의 생명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감각.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2번째 치료부터는 몸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전날처럼 무기력하거나 몸이 땅에 꺼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 어딘가에 희미한 생기 같은 것이 자라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정민수 교수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은 고개를 들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존 씨, 요 며칠 컨디션이 어떤가요? 피로하긴 한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덜 피곤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교수님은 제 MRI 영상과 혈액 검사 결과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치들 보이시죠? 간 수치가 약간씩 내려가고 있고 면역 세포 활성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건가? 그 순간이 제게는 인생 처음으로 암이 이길 수 있는 대상처럼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아내 설아에게 결과를 전했을 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존. 당신은 꼭 이겨낼 거야. 우리 다 같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들 루카스와 보드게임을 하다가 저는 잠깐 멈춰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웃음, 손놀림, 그리고 아빠 또 졌다 고 놀리는 말투까지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고 살아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저는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몇 번이나 더 남았을까 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의 장난에 웃으며 다음엔 이긴다는 말까지 할 수 있었죠. 아들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았던 세심한 치료, 식사 때마다 변함없이 웃으며 인사해주는 식당 직원,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상태를 체크해주는 간호사들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제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건 단지 약의 효과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해 나가는 경험. 한국은 그런 경험을 제게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치료 3주차에 접어들면서 병원 내 외국인 환자들과의 교류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에리히 씨는 여전히 조용한 말투였지만 다음 달이면 독일 돌아갈지도 모르겠어라며 희망을 내비쳤고 중동계 여성 환자 야스민은 한국에 남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야스민의 그 말은 그날 하루 종일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민수 교수님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종종 병동을 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환자들에게 말을 걸고 오늘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괜찮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병원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본다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이었어.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데려오자고 했던 거야. 치료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갈 즈음 저는 점점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MRI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무엇보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복도 한쪽에서 언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곧 한국어가 아닌 영어라는 것을 깨닫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강한 어조로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 그는 미국에서 온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몇 명의 서구권 환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건 검증되지 않은 치료야.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도 안 났다고.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일으켜 세운 희망의 이유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한국 의료진과 통역사 박성은 씨가 나타나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한국의 임상 승인 절차를 통과한 치료입니다. 미국의 절차와는 다르지만 한국 보건당국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데이터를 못 쓰게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 와서 돈만 쓰고 피해만 본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상하게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 치료가 정말 옳은 선택이긴 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진료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왜인지 무거웠습니다.
정민수 교수님은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존 씨, 오늘은 검사와 상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제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무언가 마음속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검사 결과에 대해 듣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 씨, 지금 나타난 결과는 기존보다 개선된 것도 맞지만 일부 세포에서 불안정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제가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진료가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저를 지켜보던 환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여전히 불만과 좌절의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내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존, 오늘 왜 그렇게 침묵했어? 저는 한숨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도 현실을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절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치료는 진짜 맞는 걸까? 내가 너무 희망에 취해 있던 건 아닐까? 가족들을 이곳으로 이끈 결정이 옳았을까? 그 의문들이 서로 충돌하며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몸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느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상황을 좋게만 보려 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속이고 마치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간 수치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정말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 걸까? 미국에서라면 이런 치료는 아직 승인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환자들의 격렬한 반응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도 나는 그 모든 비판을 애써 무시한 채 이 병원, 이 치료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기 위안인지 무책임한 낙관인지 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치료날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하얀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 씨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리자 통역사 박성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말을 어쩌면 가장 의외의 사람에게 처음으로 꺼낸 셈이었습니다. 성은 씨는 제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이 치료는 아직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외국인 환자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존 씨, 저는 치료실에 있으면서 지금껏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봤어요. 그 중에 가장 열심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 몸을 아끼는 분이 바로 존 씨였어요. 그 말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를 매일 기록하는 메모예요. 여기 보세요. 존 씨 오늘도 미소로 인사해 주심, 자세히 설명을 요청하며 치료에 성실히 참여 중.
이게 저희가 느끼는 존 씨예요.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기록할 가치가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치료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그 마음이 존 씨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성은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고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메모는 단순한 간호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치료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여전히 따뜻했고 절차는 익숙하게 흘러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치료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이곳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한 외국인 환자가 제가 지나가자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겁게 웅크리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 곳곳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은 여전히 환하게 인사를 건넸고 치료 일정도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공기 속에 스며든 긴장감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 내려가던 중 텔레비전 뉴스에서 낯익은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암 치료 기술, 국제사회의 반발 직면,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후생성 등 윤리적 기준 미충족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 요구. 뉴스 화면에는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모습과 정민수 교수님의 사진까지 등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텔레비전 앞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기술 독점을 시도하며 환자 치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환자 단체들은 치료 접근권 박탈이라며 반발.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정치와 의료가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의 힘겨루기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지금 뉴스 보셨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전화기 너머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존 씨, 네. 저희도 이미 보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단순한 의료적 판단이 아닙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의료 주도권을 잡으려는 순간에 기득권 국가들이 견제에 나선 겁니다.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환자를 놓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이 치료는 이제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들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일부는 국익 침해 또는 기술 유출 논란이 번질 것을 우려해 조용히 치료를 중단하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 역시 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받아온 도움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정치적 상징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에서 마주친 한 장면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앞 작은 천막 부스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엔 생명은 돈보다 귀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고운 한복 차림으로 종이에 글을 적고 있었고 옆에선 한 청년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인데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래. 이건 지켜야 돼. 전 세계에 알려줘야 돼.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기술을 세계에 나눠주자고. 스스로 나서는 그들의 모습.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생명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나라였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정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와 제 가족은 끝까지 이 치료를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치 아래에 내가 설 것인가. 그리고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는 지금껏 저를 살려준 사람들의 얼굴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한국 사회 전반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고 병원 로비에는 외국 기자들의 출입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정민수 교수님의 이름은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서 빠지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의료 주권과 기술 공개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입장인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스스로를 자꾸 검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성은 시가 진료실 복도를 지나며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존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쪽지에는 QR코드 하나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MED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되기까지 UN 보건총회 생중계 링크.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UN 보건총회 현장, 한국 대표로 나온 이는 다름 아닌 정민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랐고 수많은 외신 기자들과 각국 보건부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과학자가 아닌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었고 정치적 계산도 없었습니다. 단지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은 화면 너머로도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기술을 두고 일부 국가는 독점 계약을 제안했고 또 다른 국가는 임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닌 전 인류의 생명권을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말이 끝나자 화면 속 회의장은 조용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누군가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기술 덕분에 저는 아이와 다시 공원을 걸었고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무력감에 지배당했던 시간을 조금씩 뒤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은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담담하게 그 기술을 모두와 나누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뉴스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생명 앞에 국경을 없애다라는 헤드라인이 나갔고 BBC에서는 기술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한 나라라는 자막이 붙었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KOREA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저는 치료 환자의 자격으로 한 사람의 목격자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UN 보건총회가 끝난 다음 날 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의 발길도 한풀 꺾였고 로비의 긴장감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따라 온몸이 묵직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존 씨, 오늘은 치료 마지막 날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성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길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쩐지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치료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없이 앉았던 리클라이너 의자, 규칙적인 알람 소리, 차분한 얼굴로 움직이는 간호사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두 번째 삶의 풍경이 되어버린 것이겠죠. 치료가 시작되고 팔에 연결된 투약선이 따뜻한 느낌으로 스며들 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숨을 쉴 수 있을까? 언제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하나? 그런 생각들만 반복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을 먹을지 고민하고 다음 주에 아들과 어디를 산책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정민수 교수님과의 마지막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진료 기록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존 씨의 경우 암세포 분화 정도와 세포 환경 회복률이 매우 이상적이에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치료 종료 이후 회복 관리를 하기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돌아가셔도 연구 참가자로서 계속 한국과 연결되실 겁니다. 존 씨의 회복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지표가 될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뚜렷이 새겨졌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서울 시내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루카스는 김치찌개 최고를 외쳤고 에리는 두 팔로 밥그릇을 껴안고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로 결정했던 날 기억나? 그때 당신이 그랬지.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다고. 근데 봐, 지금은 이 여행이 우릴 다시 태어나게 한 시간들이 됐어. 그녀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이 시간을 잃고 싶지 않아. 우리가 식당을 나설 때 사장님이 계산대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요즘 뉴스에 나오시는 치료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이런 일 한국 사람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그 나라 사람들의 자부심이 된다는 것. 그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저는 삶이란 게 참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서울의 늦은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듯 부드럽고 낯선 듯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침대 곁에는 아내 설아가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루카스는 테이블 위에서 수첩을 펴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글씨로 우리 가족의 서울 이야기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에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가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눈앞에 한 컷 한 컷 지나갔습니다. 처음 병원 로비에 들어섰던 날, 치료 중 두려움에 떨던 밤, 간호사의 작은 메모 한 장에 울컥하던 순간, 시청 앞에서 본 서명 운동의 풍경,
그리고 정민수 교수님의 연설을 지켜보던 그 밤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루카스가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다시 오자. 그때는 여행으로 아프지 않고 오자. 그 말에 아내 설아가 아이를 안아주었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꼭 다시 오자. 그땐 우리가 이 도시를 걸으면서 고맙다고 말하러 오는 거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환영합니다라는 한글과 함께 또 바요이라는 영어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가요가 아닌 또 봐요.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인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정민수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와 제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남은 시간,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정신, 그리고 한국의 마음을요.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도시가 점점 작아졌고 멀리 한강이 흐르는 풍경이 점으로 바뀌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의료지원단체에 연락을 했고 한국의 치료 경험을 담은 기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 경험을 담은 이야기, 그리고 한국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작은 동양의 기술국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조용히 바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서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우리도 한국처럼 되기를. 기술보다 위대한 건 그걸 나누려는 마음이네요.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과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그 치료로 살아난 사람들끼리 온라인으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에리히, 야스민, 그리고 몇몇 이름 모를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를 살린 건 약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희망으로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